망치 부인이 오늘은 여기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앞에서 거리 스타방을 하러 나왔습니다. 예, 우리 저를 오늘 여기까지 운전해 주신 마니손님의 따님께서 만들어주신 망치 부인의 거리 시사수다 판때기도 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자, 지금 화면 잘 들려요? 화면 잘 보여요? 예, 방송 잘 보이십니까? 소리 잘 들리시고요? 자, 지금 여러분 망치 부인이 여기서 혼자 고생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시죠? 자, 전혀 아니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손 흔들어 주세요. 자, 망치 부인 시청자 여러분 손 흔들어 주세요. 보이십니까? 예, 지금 보이십니까? 네, 자.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자, 어떠세요? 대단하죠? 저기 지하철 내려가시는 길 막으시면 안 되고요. 아, 지금 지나가시는 분들은 이게 뭔 난리냐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여기 그 인터넷에서 아프리카라고 치시면 아프리카 TV라고 뜹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TV에서 방송 리스트에서 망치 부인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의 젊은 시절이 뜹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또 인터넷 포털에서 망치 부인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쁜 말이 많이 뜹니다. 그거 다 무시하시고, 예, 저기 망치 부인의 뉴스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뉴스를 검색하실 때는 꼭 최신선으로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정주부이고요. 아프리카에서 그 시사 생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스마트폰 가지신 분들은요, 저기 스마트폰으로 망치 부인 검색하시면 저의 방송을 곧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SNS 방송의 새로운 장을 열어라. 망치 부인의 거리수다방. 지금 이제 원치 않게 전국 투어가 됐는데요. 지난주에 갑자기 우리 신랑이 그 반찬을 맛있는 걸 해주면서 호남 갔다 와라. 그래서 전주, 부산을 들렀다가 전주하고 광주를 들렀더니 이번 주에는 불고기를 2번을 해주면서 이제 1년 가야 불고기 안 해주는데 불고기를 2번 해주더니 그 대구 갔다 부산 갔다 오라고. 그래서 어제는 대구 찍고 오늘 부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저기 소란스럽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 공유지죠? 여기 뭐 사유지라고 뭐 비켜라 빼라 그러지 않겠죠? 네, 어제 대구에서는 그 무슨 한일극장 직원들이 나와서 사유지라고 그래서 제가 그 금 밖으로 나갔던 일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여기 확실히 공유지에 자리를 잡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벌써 중계방이 생겼군요. 네, 여러분 저 망치 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라면 지금 본방송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이 방송 리스트에서 망치 부인 검색하시고 밑에 중계방으로 내려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계방 인원이 몇 명인지요. 매니저님들이 돌아가면서 비번방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저기 모바일 기계로 하는 방송이고요. 그걸 받아서 지금 중계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계하는 거기 때문에 비밀번호 방으로는 가지 마시고요. 152호실, 예, 망치 부인 검색 152호실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제가 그 추천 이야기 못해가지고 추천 안 하신 분들 계시죠? 자, 지금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스마트폰 끄시고 추천들 하세요. 어제도 방송 끝날 때쯤 되고 이제 했다 이런 분들 계셨어요. 예, 오늘 더 많아.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망치 부인 방송 시청자분들 오신 분들 다시 손 흔들어 주세요. 더 늘어났어요. 네, 지금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식혜 밤새도록 만들어가지고 구경 삼아 왔어요. 식혜를 밤새 만드셨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요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는 건 틀리네. 그래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내가 서울 갔다 와서 틀리다 그래도. 네. 했더만.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나중에 도넛하고 생수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좀 이따 같이 먹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이 식혜는 꼭 갖고 가서 우리 식구들이랑 나눠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시끄다. 누가 주고 있어? 여보! 오늘은 시켜드템이야. 어저께는, 예, 어제는 그 풀 버전으로 모자에서부터 그 장갑까지, 모자, 장갑, 목도리, 예, 풀 버전으로 받았는데, 사실 어제 그걸 받고 나서 밤잠을 설쳤어요. 이분들이 왜 이걸 줬을까? 혹시 2개월 내내 내가 거리를 떠돌라는 그런 뜻일까? 그 굉장히 두려웠는데요. 자, 오늘은, 어머님께서 직접 담그신 식혜를, 예, 담아오셨잖아요. 예. 바람이 날 너무 좋아해. 어미자차 너무 드시고. 예. 또 이 따뜻한 어미자차가 등장했습니다. 예. 어떡하면 좋아, 이거. 나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아까 따뜻. 예. 좋다. 예. 감사합니다. 예. 큰일 났습니다. 예, 이거 와가지고, 벌써부터 뭐 받고, 예, 이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나 꽃바구니도 받았어. 득템. 아, 이거 정말, 네, 저기 지나가시는 분들 이거 노점상 아닙니다. 이거 파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네네네. 바람이 많이 불고 있죠? 예. 제가 이제 핀이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핀을 꽂도록 할게요. 머리가 아직 덜 말라가지고. 네. 쩔죠? 지금 시청자분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요. 이거 분위기가 정말 제가 이 전국 투어를, 고마워요. 전국 투어를 시작할 때 그 전북대 앞에서 정말 그 치욕스러웠던 그 상황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본 척도 안 하고, 예, 봤다가 여기 공연해야 되니까 비켜달라고 그러던 그 순간이 떠오르면서 그 압박과 소름이 막 밀려오면서 눈물이 나는데, 근데 어제 그 전주에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광주에서 그 광주 터미널에서 보여주신 시청자분들의 그 사랑과 관심, 그때 제가 또 놀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한테 관심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광주 터미널 직원이 와서 나가달라 그러자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뭐냐? 이래서 내가 진짜 놀랬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웠던 건 어제 대구였습니다. 대구에 갔는데요. 정말 제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정말 대구에 바람이 너무 부는 것이었는데요. 어느 순간 바람이 안 불어요. 카메라만 쳐다보다가 딱 돌아봤더니 완전히 사람으로 장막을 이루어서 바람 쐴 틈이 없이 막 이렇게 맺어주시고 서주시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분들이 망치부인이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구에 망치부인이 왔다, 올 줄 몰랐다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때문에 서둘러 가시면서도 망치부인을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구에서는요, 제가 기운이 정말 충전됐는데, 오늘은 부산에서 비가 온다고, 예, 오늘 부산에서 비가 온다고 어젯밤에 확인해볼 때 6시까지 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냥 올라갈까 했더니 저의 피부치인 동생이 어제는 바람 맞고 하니까 짠하더라, 오늘은 비를 맞아야 된다 그러면서 아침에 비가 오는데 뭐하냐, 방송을 해라. 아직 부산 도착 못했다 그랬더니 방송하러 가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비가 안 와요. 예, 오늘 저녁 6시까지 온다던 비가 가버렸습니다. 예, 동생, 이건 내 뜻이 아니야. 비가 날 피한 거야. 내가 무슨 뭐 이렇게 비 안 오는 데로 간 거 아니니까 날 미워하지 말아주기 바래. 예, 그 우리 집 김 사장님, 예, 우리 집 김 사장님, 아프리카 문 사장님, 그 다음에 또 우리 집 부사장님, 예, 우리 집 부사장님으로 동생이에요. 예, 모니터링 및 각종 주문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오늘의 결정타는 저희 하사장님께서, 예, 비는 거두시기로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박PD 벌써 딱 올라오죠. 예. 자, 우리 하사장님께서, 예, 저희 하사장님께서 오늘의 기운은 결정해 주신 것 같고요. 어제 대구 방송을 보시고 어떤 분이 이렇게 채팅창에 그렇게 쓰셨다고 그래요. 지난 2년 반 동안 망치부인을 지켜봐 왔다. 근데 대구 방송을 하는 걸 보면서 이제 망치부인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하기로 했다. 좋게 하셨는지 나쁘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달리하기로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 이게 전해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하여튼 오늘 식혜 만들어 오신 어머니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리가 아프니까 어디 앉아서 보셔요. 필요하시면 여기 앉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이제 부산에서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찍고 구경하고 계신데 민망이 죽겠네 진짜. 네. 저는 서울시 도봉구 창동산의 불량주부 망치부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국세청에서는 저를 연예인으로 지정하고 세금을 뜯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얼마 전에 출연한 첫 데뷔작 영화가 곧 개봉합니다. 예. 찾아보긴 참 힘드시겠지만 제가 이 내면 연기를 하느라고 고개를 숙이고 연기했더니 감독님께서 오셔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엑스트라 사상 최초로 감독과 함께 이 연기에 대한 논쟁을 벌였던 망치부인의 첫 번째 데뷔작 남영동 1985. 예, 남영동 1985가 곧 개봉합니다. 여러분 그 망치부인 나오는 장면 보시고 예, 그 망치부인을 찾아라. 제가 이 또 남영동 투어에 맞춰서 제가 남영동 개봉관으로 엑스트라 최초 전국 팬사인을 합니다. 예, 남영동 보고 나오실 때 출구에 서서 제가 그 망치 스샷 떠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세요. 거울 보시면서요. 김치하고 망치 해보세요. 얼굴이 달라져요. 김치하고 망치 하면 이게 딱 광대뼈가 올라가면서 웃는 얼굴이 이뻐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사진 찍으실 때는 다 같이 망치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그 남영동 나오시면 제가 망치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 저기 지나다니시는 분들한테 방해가 되니까 좀 가까이 서주세요. 예, 가까이. 예, 지나다니시는 분들께 방해가 돼서 예, 죄송합니다. 예. 지금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저기 그래서 저기 전철역 입구를 막지 말아주시고 예. 네, 망치를 부르면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사진이 훨씬 이쁘게 나온다는 거. 예, 안녕하세요. 저 껌 씹으시는 님 혹시 저한테 욕하시려고 온 거 아니죠? 네. 뛰어왔어요. 예. 어저께 어떤 분이 모자를 깊이 눌러 쓰시고 다가오실 때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쥐어 터지나 보나 했더니 우리 인찬양 스님이셨어요. 예, 또 덩치가 굉장히 크신 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오시길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했더니 저를 그 경호해 주러 오신 체육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러더니만 어떤 또 등치 크신 분이 가까이 오길래 드디어 이번이구나 했더니 예, 아프리카 BJ 그 고릴라 방장님께서 구경하러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예,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해 주신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부산에서는 오늘 부산에서는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어저께 이제 대구 모임을 한 다음에 대구에 이제 그 30대 초반의 시청자분이 부탁을 하셨어요. 뭐냐 하면 자기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기본적으로 너무나 이 취업 준비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절망적이고 속상한 상황이라 그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다. 대선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이 없다. 근데 투표를 하려고 망치부인이에요. 예, 아프리카 망치부인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그 정치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왜 투표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 망치부인이 이 방송을 통해서 왜 투표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꼭 보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좀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에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에 드라마, 손현주 씨가 나온 드라마 추적자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다 보셨나요? 예. 많이들 보셨네요. 드라마 추적자에 보면 그게 검사의 대사였죠? 검사인가의 대사였는데 그 사람들이 선거를 하는 것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나쁜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검사의 말이 아니라 원래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정치학자의 그 명언이더라고요. 선거란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추적자에 나오는 강동윤이라는 가상인물이 그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출발했죠. 좋은 대통령, 좋은 정치인이 되고 싶어서 시작을 했지만 그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밟아가다가 결국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그 선을 또 지키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국민의 적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참 가슴 아픈 드라마였는데요. 그 드라마 맨 마지막 부분에 그 주인공 뭐라 그러나 주인공 손현주의 딸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그 강동윤이라는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투표장으로 막 몰려가는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투표를 하자, 투표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 이제 또 망치 부인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진짜예요. 네. 굉장히 네네네. 그 투표가 예, 아프리카 망치 부인입니다. 네. 왜 투표해야 되냐? 왜 투표해야 되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1945년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패망하고 물러간 뒤에 45년부터 48년까지 3년 동안 미군정이 있었습니다. 미군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과정이 있었지요. 제가 어저께 방송을 끝내고 대구에서 되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군정 당시인 1946년 10월 1일에 대구에서 미군들이 그 몰려와서 그 당시에 그 조선 사람들이 그 올바른 조국을 건설하겠다. 그 다음에 단독 정부 원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을 무차별 학살을 한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대구항쟁이라는데 그 역사를 저는 교과서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미군정에서 대구를 죽여야 한반도를 장악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그리고 제가 어제 대구 방송을 했던 한일극장 앞이 바로 이 대량 학살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 이야기도 굉장히 놀랍게 들었고. 저희가 이제 미군정이 3년이 있은 다음에 48년 우리나라에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이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돼서 1960년 4.19 항쟁으로 4.19 혁명으로 쫓겨날 때까지 12년 동안 독재 정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단 1년 동안의 민주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이 안타깝게도 이 쿠데타라는 것을 일으키고 그 쿠데타 이후에 18년 동안을 또 독재 정치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12년 더하기 18년이면 30년이 독재 정치였습니다. 그 뒤에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또 8년 동안 또 군사 독재 정치를 하게 되죠. 우리나라 현대사 중에 38년이 독재 정치와 군부 독재 정치로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두환 정권을 무너뜨렸던 것은 이 전두환 정권에서는 노태우에게 투표 없이 그냥 권력을 이양하겠다라고 하였으나 국민들이 1987년 60항쟁이라는 것을 일으켜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최초로 87년부터 비로소 민주적인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게 됐으나 첫 번째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 됩니다. 그 당시에 전국에서 투표율이 88%가 나와요. 88.7%가 나와서 89%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 차지한 득표수는 36%가 안 됩니다. 35몇 %이고요. 그러면 53%가 다른 사람을 찍었다는 거거든요. 뭐냐면 그 당시에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이 후보가 따로 나와서 둘이 합쳐서 53%의 득표를 하였으나 그러나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고 맙니다. 그 당시 그때부터 나타난 문제가 우리나라의 그 자유당, 그 다음에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까지 이어오는 소위 그 세력들을 이 차지했던 득표율은 35에서 38% 상황이에요. 그러면 62에서 65%가 그들을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체 67년의 역사 중에 단 10년 동안만 대통령을 뺏기고 나머지는 그들의 시대를 이어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정권에 문제가 있다. 정치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국민들 65%가 각자 찍고 싶은 사람에게 표를 나누어 찍었다는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그 김영삼 후보가 갈라져 나와서 53%를 얻고도 노태우 대통령한테 대통령 자리를 내줬어야 됐고, 그 뒤로 정주영, 그 다음에 그 문국현, 기타 등등 제3의 후보들이 나와서 야권표를 갈라먹는 바람에 언제나 국민 35%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당이 한국 정치를 이끌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정치인들 다 똑같아 라는 얘기하시고, 정말 정치를 확 바꿔야 돼. 나는 이번에 안철수를 찍을 거야. 기존의 정치인들 너무 나빠. 우리 국민들이요, 70%가 대한민국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70%의 그 국민들이 대한민국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데, 항상 투표를 할 때 나타난 문제점이 뭐냐면, 가장 나쁜 사람을 떨어뜨려야 되는 투표에서 좀 덜 나쁜 사람들을 놓고 경쟁을 하면서 표를 갈라먹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가장 나쁜 사람이 당선되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제까지 우리 언론이 참 이상합니다. 그 87년에는 노태우 후보가 나와서 솔직히 얘기해서요, 선거운동 많이 안 했어요.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87년 노태우 후보는 그렇게 큰 선거운동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김영삼, 김대중, 박빙이다, 그 얘기로 도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노태우 후보는 국민들 눈에 들어온 적도 없고, 그의 과거 전두환 친구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을 계속 경쟁 붙이면서 여론몰이를 했죠.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투표하기 3일 전에 간첩 김현희가 얼굴에 붕대를 두르고 나타나는 바람에 북풍이 불어오고 노태우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 뒤에 9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주영 후보가 나와가지고 그때 국민승리당인가 뭔가 그런 걸 만들죠. 그러니까 국민의 정당인지 국민당인가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방송에서요, 김대중 후보는 거의 안 나와요. 김대중 후보 이야기는 뉴스에 거의 안 나오고, 정주영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 뉴스만 방송에서 계속 나옵니다. 역시 그 당시에 김영삼 후보에 대한 뉴스는 또 많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정주영 후보가 막 띄워줍니다. 결론은 정주영 후보가 10몇 프로를 갈라먹는 바람에 2% 차이로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게 되지요. 그 다음 1997년 선거에서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IMF 체제가 되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신한국당으로 안 된다 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인재가 나와서 여권표를 갈라먹었지만 김대중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당선이 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2002년에는 사실은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의 가족들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홍상 트리오 얘기 들어보셨죠? 2천만 원 용돈을 받았네 어쨌네, 그러면서 민주당이 부패 정권이라는 대대적인 비난 속에서 민주당이 재집권하기 어렵다라는 상황이었는데, 부산 사나이 노무현을 광주에서 1등으로 뽑아주면서 우리나라에 정말 없어져야 되는 게 지역감정이다, 그 돌풍을 일으킵니다. 지역감정을 없애겠다, 지역구도를 없애겠다, 그 돌풍이 불어서 노무현 후보가 정말 부산 사나이가 광주에서 선택받아 대통령이 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되지요. 그런데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현 대통령 5년 동안 정말 언론에서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무지막지한 비난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의 내용을 정말 뚫고 들어가서 보면요,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못 해먹겠다 그 얘기예요. 말을 함부로 한다 그런 이야기들 하고, 그리고 또 그 노무현 대통령이 1시간 2시간 얘기를 하면 그 중에 한마디를 딱 잘라가지고 그걸 뉴스의 메인으로 달아버리는 거죠. 검사와의 대화를 할 때도 네? 아프리카 방송, 메인 방송. 네. 저희랑 협의 안 하시죠? 네, 협의 안 했어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왜요? 저희 롯데 사유지예요. 저희랑 섭외하고 하시는 거 아니면 행사를 하면 안 돼요. 근데요, 롯데 사유지라는 거는 제가 롯데백화점을 보여드리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도로의 도로 아닙니까? 자, 하면 어때서 그래요? 좀 놔둬요. 네, 사유지 또 왔어요. 예, 인도가 사유지래요. 야, 대한민국에서는
예, 이 길도 다 롯데한테 허락받아야 되나봐요. 이게 전철역 입구의 길인데요. 자, 대한민국 아주 무서운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예. 시청자가 쫓아갔어. 예. 어떡해. 저분 또 오늘 당할 것 같아. 예. 부산 롯데백화점에서요, 인도에서 방송하는 망치부인더러 사유지를 점령했다고 나가라네요. 예. 아, 예. 어이구, 반갑습니다. 왜 또 눈물까지? 이건 또 뭔데요? 네, 울지 마세요.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막 울고 계세요. 예. 아니, 왜 인도에서 방송하는데 못하게 해서 우리 시청자 울리고 그래! 예. 아까 어디까지 했죠? 어디까지? 예, 어디까지 했죠? 자, 그래서 이 그 노무현 대통령 5년 동안 우리 언론에서요, 여러분 그 검사와의 대화 기억하세요?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와의 대화, 그 내용을 보면, 예, 평검사와의 대화를 보면 그때 굉장히 긴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길고 긴 토론에서 내용이 뭐예요? 내나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잖아요. 검사들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쯤 하면 막 가자는 얘기지요. 그런데 다음날 뉴스는 뭐라고 나왔냐? 막 가는 대통령, 막장 대통령, 언제까지 이런 막장 정치를 봐야 되냐? 그 한마디를 씹어대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를 무지막지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7년, 그러니까 그 5년 동안 뭐 그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졌다는 둥, 전 세계에서 뭐 한국이 위협을 받는다는 둥. 그런데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 시대를 지표를 만들어서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가장 잘 됐던 시대예요. 그 다음에 가장 민주적인 그 제도와 절차들이 안정되었었고요.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까지 많은 복지 정책들이 안정이 됐던 시대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참여정부가 비난을 받았던 이유는 이 양극화라는 문제, 경제 양극화의 문제라는 게 뭐냐면 빈부격차가 극대화되는데 그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걸로 인해서 무지막지한 비난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100% 완전한 정치를 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도 아니고 완전한 인간도 아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 안타까운 몇 장면이 있어요. 가령 이라크 파병 문제, 그 다음에 한미 FTA를 그 독단적으로 진행했어야 됐던 문제, 그리고 한나라당과의 연정 문제, 이런 것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비난을 무척 많이 받았던 내용들인데요. 사실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아쉬운 점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해외로 여행을 간 한국인들은요 정말 대우를 받았다 그래요. 제가 이제 실제로 들은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이 무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꿈에 이상향으로 주장하는 데가 어디냐면 두바이입니다. 그 두바이 공항에 딱 내려가면요, 그 나가는 출구가 딱 두 개가 있대요. 후진국 쪽 라인, 선진국 쪽 라인. 그런데 우리 그 아저씨가 내리셨을 때 맨 앞에 중국인, 두 번째가 일본인, 그 다음에 본인,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맨 처음에 중국인을 후진국 라인으로 가라고 하더랍니다.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쪽 라인으로 가라고 하더래요. 그러더니 일본인한테는 선진국 라인, 유럽 사람들이랑 마찬가지로 선진국 라인으로 가라. 그 차이는 뭐냐면 공항 검색을 하는 과정이 신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중국 사람은 한동안 붙들려 있는 후진국 라인으로 가고 일본인은 그냥 여권을 딱 패스하는 그런 라인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앞집 아저씨가 그때 어디로 이 후진국 라인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노노노 코리아는 이쪽이라고. 그래서 한국은 당연히 선진국 라인으로 간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일을 2007년에 얘기를 전해 듣고, 제가 2007년 아프리카 방송을 할 때
그 얘기를 시청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자, 이런 일이 있었다.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이 두바이 공항에 도착을 했고 싫어하다. 중국인은 후진국 라인으로 가고 일본인은 선진국 라인으로 갔다. 한국인은 어떤 라인으로 가겠느냐. 90%가 후진국 라인이라고 쓰고 있었어요. 2007년에 아프리카 시청자 90%가 그렇게 되면 한국인은 후진국 라인으로 갔을 거다라고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진국 라인으로 갔다라고 하니까 다들 놀란 거예요. 뭐냐 하면 한나라당을 지지했고 이 이명박을 지지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은 후진국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후진국이고 개발도상국이니까 노동자나 농민들이 좀 더 참아야 한다. 좀 더 희생해야 된다. 빨리 선진국이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실제로 전 세계에서는 누구를? 우리 한국을 굉장히 앞선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네 국회의원 민재근 의원이 헝가리에 갔대요. 동유럽이죠. 헝가리에 갔는데 그 헝가리 대통령이 나와서 하는 말이 한국이 우리를 좀 도와달라. 동유럽 순방을 하는데 동유럽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한국이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한국은 선진국 아니냐. 우리는 유럽 그러면 굉장히 우리보다 발달된 나라이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를 깔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유럽의 지도자들이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한테 한국은 선진국이니까 우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절실하게 하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것이 또 언제 만들어졌냐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그때 많은 우리 세계인들이 한국은 선진국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뭐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졌다는 둥, 국민 전 세계에서 한국인의 인식이 떨어졌다는 둥, 다른 건 다 선진화됐지만 정치가 후진국이라는 둥 그런 비난을 했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우리 국민들이 몰랐다는 거죠. 그렇게 언론에서 계속 떠들어대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은 누구에 의해서? 언론에 의해서 평가절하되고 배신당했으며 무시당한, 한마디로 모욕당한 정권이었다는 거죠. 물론 노무현 정부에서 비판해야 되고 각성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선진국에 대한 논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에 대한 입장,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2007년에 또 이 네티즌들한테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볼륨을 없어놨다가 방송하신다고 지금까지 찾아왔어요. 어머, 인천에서 여기까지요? 예, 조금 이따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인천에서 오셨답니다. 예. 선생님, 따뜻한 거 한 잔 드시고,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속 너무 고생만 해요. 커피 드릴까요? 따뜻한, 아니. 이 따뜻한 오미자차가 좋습니다. 오미자차. 어제 커피가 6잔이 들어왔는데 다 못 마셨어요. 오미자차. 예, 이게 좀 드릴게요. 많이 있어요. 한 잔 드릴게요. 예, 맛있다. 고맙습니다. 제가 2007년에 제가 2007년에 아프리카에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 누구인 것 같냐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프리카 시청자 80%가 누구라고 했을까요? 미국이 우리나라의 최고 교역 대상국이다. 80%가 그렇게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미 1위가 중국, 2위가 유럽이었거든요. 그리고 3위가 중동하고 미국이 공동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 우리나라 최고의 교역 대상국이다. 그거를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그 지표를 언급하지도 않았고 또 그 의미에 대해서도 실제로 교역 대상국이 미국보다 중국이 앞섰다는 것도 보도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경제정치연구소를 다니면서 이게 버려지는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국민들한테 물어봤는데 정말 국민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니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이다. 2위가 유럽, 3위가 중동, 그 중동과 미국이 동급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미국을 건드리면 안 된다. 미국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실책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정말 이제
그 12년에 얼마 전에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90%가 우리는 선진국 라인이냐 후진국 라인이냐고 물었을 때 선진국이라고 대답하고 미국과 중국 중 누가 더 우리나라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냐고 했을 때 90%가 중국이라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동안 많이 똘똘해졌다는 얘기겠지요. 그건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고요.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바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 그렇게 이제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었고요. 그 밖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각설하고, 예, 그래서 이 부산 사나이 노무현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있었던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 많은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 욕을 참 많이 했어요.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그러면서 욕들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부산 시민 여러분,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저는 서울 사람이고요. 노무현 대통령과 친했던 사람들하고 사이도 별로 안 좋았던,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를 하고 있을 때 2007년부터 참여정부의 정치적인 오류는 지적하고 비판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시사방송 진행자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산에서 이 만들어준 대통령 노무현입니다. 그 대통령 노무현은 여러분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한 정말 훌륭한 정치를 많이 했습니다. 다만 아직 그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좌우의 대립이 너무나 심했고, 특히 120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에 무지막지한 공격을 당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었던, 그리고 국민들과 약속했던 내용을 다 지키지 못했던 것은 맞습니다. 저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을 비판하는 방송을 했었던 거지요.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감히 이명박 대통령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멋진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감사합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야, 이명박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 얘기하면 오늘 부산 못 갑니다. 부산 집에 못 갑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요, 사실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시사방송을 할 때요, 우리 방 시청자가 한 70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50명이 제가 노무현 대통령 비판했다고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된 다음에 우리 방송 시청자가 500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엔 10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2000명이 되고, 지금은 3000명이 저희 방송을 시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참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옛날에 2007년에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라고 욕하는 시청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라고 물었더니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러면요, 국민들이 욕을요 어마어마하게 쏟아냅니다. 그래서 그냥 채팅창에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리할 필요가 있다.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지난 이명박 정권 5년을 우리 국민들이 똑바로 좀 정리를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침체기로 가고 있다. 그러니 경제를 살릴 CEO 대통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제 대통령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것을 구호로 내걸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 해주겠다. 신혼부부에게 반값 아파트 해주겠다. 국민들에게 747 경제성장 해주겠다. 그 다음에 충청도에다가 과학벨트 해주겠다 얘기하더니, 그 다음에 배우나는 국민들이 원하면 안 한다 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 전부 다 표 얻기 위해서 한 말이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문제, 첫 번째, 이명박 대통령이 망친 것은 뭘 망쳤을까요? 치안을 망쳤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요, 이렇게 무지막지한 뉴스들 보셨나요? 요즘에 뉴스 보면은요, 무서워서, 저도 딸을 키우는 엄마인데요, 저희는 우리 딸이 8시에 학원에서 돌아오면요 바로 집 앞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데리러 나가요.
바로, 집 앞에 내리는 아이인데, 우리 바로 옆 아파트에 미성년자 성폭행범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에서 안내문을 보내왔는데, 그걸 본 다음에, 우리 딸이 학원에서 도착한 단 하루도 마중 안 나간 적이 없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뉴스들이 무지막지하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전철역에 간다든가 이럴 때 항상 주변을 살펴요. 왜? 누가 묻지마 폭행할까봐. 그 다음에 CCTV가 없는 어두운 거리를 갈 때는요, 절대 혼자 가지 않아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 치안이요,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 치안이 무너져 내린 거는 여러분들 아마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성폭행이란 단어를 뉴스 검색어로 입력하신 다음에 2003년부터 7년까지를 비교해 보시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를 비교해 보시면 뉴스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치안 유지 상태가 굉장히 나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치안만 나빠졌을까? 아닙니다. 뭐가 문제죠? 노크 기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북한군이요, 휴전선을 북한 경계선, 남한 경계선을 다 넘어갔고 그 군부대에 와서 내무반을 두들길 때까지 아무도 몰랐답니다. 그게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요, 천안함 사건 기억하시죠? 북한의 잠수함이 와서 우리나라 함대를 뽀개놓고 무려 49명의 우리 해군들이 수장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 북한군에 의해서 침몰당한 그 천안함 함장을 어떻게 했을까요? 훈장 줬습니다. 훈장을 줬어요. 그 다음 연평도 사건 기억하시죠? 휴전 이후 최초로 우리의 본토가 공격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연평도 포격, 소리가 너무 큽니다, 선생님. 연평도 포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휴전 이래 최초로 본토가 공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평도 사건은요, 정말 꼭 아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게 뉴스에 의해서 전부 다 묻혀버린 이야기인데요.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그 이명박 대통령이요, 2009년 말에 우리나라의 국가 전략을 수정을 합니다. 그 국가 전략을 수정을 하는데 그 내용이 국방전략 작게 5029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작게 5029라는 국방전략을 수정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이전까지는 우리나라를 누가 침공해 들어오면 어떻게 적을 막아낼 것이냐, 즉 그 지키는 수비 중심의 국방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전략 수정을 했는데 그 내용이 작게 5029라는 거예요. 이거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북한이 체제가 붕괴될 때를 대비해서 북한의 체제가 붕괴됐다고 생각되면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선제 공격해서 점령에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옛날에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가지고 와서 이걸 받아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이 전략을 받아들이면 북한이 광분할 거다, 북한 사람들 모르냐, 얘네들이 자기네를 선제 공격한다는 전략을 우리가 수립한 줄 알면 어떤 사고든지 칠 거다. 그래서 거절을 했대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거절당했던 국방전략 작게 5029를 이명박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미필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 모르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춘 훈련이 2009년부터 시작이 됐고 2010년에 북한이 거기에 대한 분노를 해가지고 그때 선언을 했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피해 보복을 보여주겠다. 그게 2009년 가을쯤에 그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선원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북한의 그 공격 전략이 바뀌고 있다, 한반도 평화가 굉장히 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경고문을 2009년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10년 8월에 국정원이 그 첩보를 입수했어요. 그 첩보를 입수한 내용이 뭐냐면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의 작게 5029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서해 5도를 점령하는 훈련을 하겠다. 서해 5도를 갖다가 공격하는 훈련을 지금 작전 중이다. 그거를 국정원에서 첩보를 입수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청와대에 보고를 한 거예요. 그게
2010년 8월의 일이었대요. 근데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 전날 뭐가 있었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왜 차명폰, 예? 그들은 차명폰이라고 하지만 사실 전문 용어로 대포폰을 동원을 해가지고 불법으로 민간인 사찰을 한 거예요. 뭐냐면 좀 정치를 비판하게 생긴 사람들을 불법으로 감시를 한 거예요. 무슨 공산당처럼. 근데 그런 불법으로 민간 사찰하면서 대포폰을 사용했다라는 거, 그게 일단 들통이 났는데, 그때 청와대에서 우리 그런 적 없다라고 안 했어요. 언론에서 대포폰 사용했다고 막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왜 대포폰이냐? 차명폰이지. 서울 종로에 가면 깡패들이 종로 뒷거리에 대포폰을 파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간판을 못 달았어요. 근데 청와대에서 차명폰이라고 얘기하니까 프랜카드를 내걸고 차명폰 팔아요 했다는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그 민간 사찰로 뭘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은 증거가 나온 거예요. 증거 수첩이. 그게 2010년 11월 22일 밤 10시 특종기사로 나옵니다. 이 특종기사로 딱 나오자마자 세계 언론이 자기네 본국으로 타전을 하게 돼요. 야, 이명박 하야할지도 모른다. 임기를 못 마칠 대형 사고가 터졌다. 이거는 그 워터게이트, 미국의 워터게이트를 능가하는 사건이다. 이게 다 타전된 내용이었대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아침 11월 23일 연평도에서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 훈련을 한 곳이 어디냐? 바로 NLL 해상인데요. 이 NLL 해상의 문제는 뭐냐 하면 미국의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장관이라고 있습니다. 국방장관. 이 사람이 1970년대에 미국의 국방장관을 할 때 미국의 국무회의에다가 보고서를 쓴 게 있어요. 뭐냐? 미군이 남북의 해상경계선, 서해 해상경계선으로 국방한계선 NLL을 그었는데 이게 지금 국제법 위반이다. 왜? 국제법상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요게 약 1해리가 1.8km예요. 12해리는 그 나라의 영해로 한다. 이게 국제법인데 우리나라 그 NLL이 북한의 국제법상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 이걸 보고서로 올립니다, 미국에. 그래서 미국 국무회의에서 이 NLL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논점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몰랐죠. 그 내용이 얼마 전, 2년 전인가 미국의 국무회의 결과가 자료 공개에 의해서 30년 지난 법을 공개한다는 거에 따라서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NLL이라는 것은 미국에서도 문제가 있는 땅이다 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NLL 문제는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의 김일성과 그 실사남북 공동선언이라는 걸 하면서 그때부터 북한을 국제사회의 국가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을 처음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때부터 북한이 NLL에 대해서 논의하자 주장을 했고, 그래서 74년에 키신저 장관이 미 국무회의에 안건을 올렸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이 여러분 아시죠?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거 국방 외교한다면서 러시아에다 막 돈 흘려주고 그랬던 사건 있었어요. 그때 노태우 대통령 때 북한하고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걸 맺습니다. 그때 뭘 얘기하냐면 NLL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 이 지금부터 NLL에 대해서 논의에 들어간다. 그게 남북 기본 합의서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때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그때 국회에 가서 발언을 합니다. 뭐라고 발언하느냐면 지금 NLL이 국제법 위반이다. 그러니 지금 논의해야 된다 라고 국회에 가서 발언한 속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NLL에 대해서 당시에 신한국당 의원들이 뭔 소리냐, 우리 땅을 북한에 준다는 거냐 그러면서 몰아붙여가지고 그 국방장관이 욕을 바가지를 먹고 그 얘기는 못하고 만 거예요. 그러다가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된 뒤 그 다음에 서해교전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서해교전이 왜 일어났냐? 북한에서 니네는 말로 해서 안 된다. NLL 고쳐달라고 우리가 박정희 때부터 얘기했다. 왜 안 해주냐? 이래갖고 무력 시위를 한 거예요.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그 서해교전을 밀어내죠.
우리 함대를 보내가지고 우리 해군이 멋지게 밀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NLL 문제를 이래서 문제가 됐구나.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 10년 동안 NLL 문제 해법을 찾아요. 여기서 자꾸만 우리 해군들이 죽어가고 우리 어민들이 납치당하고 굉장히 심각하다. 어떻게 할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NLL을 포기한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 정서상 아니 노무현이 나쁜 놈이 어디서 감히 우리나라의 영예를 준다는 거야 이런 욕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NLL을 주장하며 국제사회에서 너네 왜 북한 땅 차지하고 이러니 라고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 2007년 10월에 북한으로 갑니다. 북한에 가서 북한의 김정일하고 합의를 하죠. 뭐라고? 서해 NLL 지역을 뭘로 만들자? 남북 평화 특구로 만들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동수역으로 남북 어민들이 자유롭게 어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도리어 북한 군부대를 해주에 있는 군부대를 저 북쪽으로 밀어내는 걸로 그리고 대신 해주에다가 경제특구를 만들어서 남북경제협력 공단을 조성하자 여기까지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닫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 모든 약속을 다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화가 나가지고 개성공단 임금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도 중단시켜버리고 그러면서 남북 화해 협력의 모든 길을 막아버렸던 겁니다. 그럼 안철수가 NLL을 사수하겠다 하는 건 아니요. NLL은요. 안철수 생각이 아니요. 안철수도 그렇고 문재인 후보도 그렇고요. 박근혜도 그렇고 NLL은 전부 다 사수하는 거예요. NLL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북한과 더불어서 그 영예를 공유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독도가요. 선생님 독도를 딱 중심에 놓고 90도로요. 일본하고 공동수역이에요. 일본하고 독도 바다를 동남쪽이죠. 동남쪽 바다를 공동수역 행위는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 하는 건 맞습니까? 그거는요. 김영삼 대통령이 협상을 다 해놓은 거였어요. 자, 좌우지간 그래서 공동수역으로 일본하고는 하는데 북한하고는 못한다.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좌우지간 공동수역까지 하기로 했었던 그 모든 약속을 이명박 대통령이 전부 다 깨버리는 바람에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지경이 왔냐. 천안함 문제, 연평도 문제, 그리고 지금 북한이요. 유엔에 가서 또 뻥카치고 있어요. 북한이 뭐 있어요? 가진 게 없잖아요. 유일한 거 부딪히는 능력밖에 없어. 그리고 유엔에 가서 그러는 거야. 한반도는 전쟁 위기가. 핵이 있잖아요, 핵이. 근데 그 핵을요, 남한으로 못 쏩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는 아시겠지만 핵무기를 쐈을 때 그 50km 안은 전부 다 망하지만, 그러니까 전멸이 되고요. 그 핵무기의 방사능 피해는 300km까지 갑니다. 그런데 서울하고 평양 거리가 몇 킬로? 300km. 그래서 평양에서 서울로 만약에 핵을 쏘게 되면 평양이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쏠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하고 부산 거리보다 서울 평양 거리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핵무기는 남한용이 아니라 누구요? 북한한테 뻥카치는 용입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뻥을 치면서 우리 미사일 쏜다! 미사일로 미국 본토로 쏜다는 뻥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도 유엔에 가가지고 한반도에서 전쟁 일으킬 거다. 그래서 지금 뻥을 치고 있어요. 전쟁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뻥을 치면서 뭘 원하냐면 우리 전쟁 나는 거 싫으면 우리 좀 도와줘. 경제 봉쇄 풀어줘. 밥 좀 줘, 쌀 좀 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쟁을 원하십니까? 아니요. 전쟁이 나면 부산은 안전할까요? 지금 남한 경제는요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지전만 멀어져도 휴전선 어느 일부에서 국지전만 멀어져도 하루아침에 수십조 원의 주식값이 사라져버립니다. 주가가 사라져버리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돈을 빼버립니다. 중소기업 우수수 무너져버리고요. 우리나라 경제는 초토화됩니다. 전쟁은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쟁을 막으면서 어떤 걸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의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말이에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쟤는 개판이고 성격도 개판이고 인격적으로도 거래하고 싶지 않은데 쟤한테 핵심 기술이 있어. 근데 그 기술을 가져와야 내가 어떤 사업에서 대박을 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새끼는 인격이 나쁘고 구라쟁이에다 못돼 처먹었으니까 죽여! 그럴 겁니까? 아니면 살살 부슬러서 그 기술을 가져오시겠습니까? 두 번째죠. 북한은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대륙으로 가는 길목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한반도는 반도 국가예요. 반도 국가는 뭐냐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가 북쪽까지 막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와 같다? 섬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은 섬 중에서도 뭐 호주 정도 되면 굳이 통일 안 바랍니다. 먹고 배 터져 죽어요. 다 먹을래도 다 못 먹어요. 그러나 우리 남한 땅덩어리 주먹만 합니다. 자원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뭐 자본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립된 상태에서는 성장의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 도약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바로 대륙을 공략하는 겁니다. 중국 인구 공식적으로 13억인데요. 실질적으로는 18억 정도로 본답니다. 왜냐하면 한족이 90%인데 한족은 자녀를 한 명만 호족에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딸을 낳으면 그냥 낳고 아들 낳으면 호족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 어느 초등학교가 무너져 내렸는데 실제로 다니고 있는 학생이 5배가 발굴이 된 거예요. 유해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만큼 중국 인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인구 20억 가까이 됩니다. 그 옆에 인도 인구 13억입니다. 그러면 두 개만 합쳐도 공식적으로 25억이에요. 사람은 곧 뭡니까? 시장입니다. 인도의 부자가 1억 명이래요. 인도의 부자가 1억 명, 중국의 부자가 1억 명이래요. 2억의 시장이 열리는 길이에요. 대륙으로 가는 길은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정말 노다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이 3대 세습했다! 우리는 같이 못 어울린다! 이러면서 지금 실리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대구를 갔는데요. 대구의 청소년들이 지난 1년 사이에 1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청년 자살률이 OECD에서 최고인 나라가 됐습니다. 왜냐? 사실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 나오기까지요, 돈을 엄청 씁니다. 아무리 못 써도요, 사교육비 수천만 원 씁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수천만 원의 사교육비를 쓰고 대학에 갑니다. 대학에 가면요, 등록금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요. 세계 1등 등록금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 중에 세계 1등 있습니까? 없습니다. 1년에 1,000만 원씩 등록금을 내는데요. 1,000만 원 등록금에 생활비 그리고 학원비까지. 우리 대학 보내보셨잖아요. 대학 들어가면 애들 바로 편입시험 준비합니다. 편입시험 해갖고 편입하죠. 그 다음에 토플 학원 갑니다. 토익 토플 하죠. 그래도 안 되니까 뭐합니까? 공무원 학원에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우리 학생들이 사회로 나오기까지 쓰는 돈이 2억이 넘어요. 그런데 2억을 내고 대학을 졸업하면 누가 데려갑니까? 취직이 안 됩니다. 예. 하다못해 서울의 중소기업에도요, 입사원서 내면요, 그건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요. 그냥 휴지통으로 가버립니다. 우리나라 지방사립대학, 서울사립대학보다 싼가요? 더 비싸요. 웃기는 건 지방사립대 중에서요, 등록금이 제일 비싼 데가 지방사립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사립대에 돈 아무리 쏟아붓고 졸업을 해도요, 취직 한 번 안 해요. 안 돼요. 100장씩 200장씩 입사원서 내도 입사 안 됩니다. 그러면 명문대 나오면 될 거 아니냐? 중고등학교 때 잠자지 말고 공부해서 명문대 가지. 명문대 졸업생도 대기업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입사원서에 이력서에 이재호 조카 뭐 이런 거 써야 그거 받아줍니다. 예, 명문대 졸업해도 소용없어요. 부모가 국회의원이거나 장관이거나 재벌들끼리만 자기네들끼리 좋은 직장 정규직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네 자식들 2억 원씩 들여갖고 대학 졸업한다면 뭐합니까? 비정규직. 그것도 없어서 맨날 아르바이트 합니다. 부모님한테 민망해서 나와서 편의점 아르바이트하고 주유소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다가 요즘에 주유소 아르바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젊은이들이 다 사라졌어요. 왜? 명예퇴직하고 진짜 이 살 길이 없어진 아저씨들이 주유소에서 더 열심히 일하니까 젊은이들이 주유소에서도 쫓겨났어요. 거기다가 옛날엔 PC방 아르바이트 너무 좋았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PC방 다 망했습니다. 아시죠? 빵집 아르바이트, 어머나 빵집 대기업들이 전부 다 가져가 버렸어요.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2억 원을 주고 졸업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네가 무능해서 그러지 안 봐? 그런 말 안 해요. 어떤 부모가 너 이 새끼야 네가 공부를 안 해서 지금 이러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자식은요, 엄마가 밥 먹어? 그 말이요 가슴에 와서 칼이 되는 거예요. 나는 밥벌레, 나는 우리 엄마한테 짐 같은 존재.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정말 고생했는데 나는 엄마 아빠한테 너무나 미안한 존재. 그래서 밥 먹으라는 말도 그렇게 가슴이 아프대요. 그런 우리 청년들의 이 실상, 우리나라 청년들 길이 없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우리나라 청년 자살률, 청년들만 자살합니까? 우리 40, 50대들도 자살 많이 합니다. 우리 10대 청소년들도 자살 많이 합니다. OECD에서 자살률 1위인 나라가 돼버렸어요. 왜 그런가 아시죠? 절망하기 때문이에요. 왜 절망하죠? 미래가 없기 때문이에요.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미 1% 잘 사는 사람끼리 다 나눠먹기 때문에 나는 노력해도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통일을 해서 길을 열면 우리에게는 뭐가 열립니까? 미래가 열립니다. 기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북한은 3대 세습했다! 그러면서 그 길을 버리고 있는 거죠. 국민 여러분, 저는 이 부산 분들을요, 제가 서울에서 만나보니까 굉장히 실용주의이고 실리주의자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념 얘기합니까? 공산주의 무너진 지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망해버린 공산주의 무섭다고 우리가 살살 부술르면 대박 터지는 길목을 차지하고 있는 애들한테 우리는 여전히 적군이라고, 주적이라고 굴러오는 복을 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실용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실리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국가의 이익이 뭔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좌우지간 이명박 대통령이 망친 첫 번째는 치안이요, 두 번째는 안보입니다. 그리고 같이 또 연결해서 이야기한 게 바로 평화를 망쳤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대결 구도를 극대화시키면서 실제로 우리 그 개성공단이요, 아시겠지만 개성공단에서 만든 물건이, 그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많이 이전하지 않았었습니까?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해서 우리나라 제조업이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장 일자리도 사라진 거예요. 옛날에 공부 못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요, 공장 취직할 수 있었어요. 근데 공장이 사라졌어요. 왜? 값싼 노동력 때문에 중국으로 다 간 거예요. 그런데 중국 공장의 노동자의 임금보다 북한은 몇 배가 쌌다? 7배가 쌌어요. 7분의 1.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개성공단에다 그 공장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서 도라산역으로 싣고 와서 메이드 인 코리아 찍어서 외국으로 수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익이 됐겠습니까? 자, 중국으로 무역하면서 공장 지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퍼줬다고 욕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또요, 우리가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평화체제가 만들어지니까 우리나라 민항기들이 북한 항공을 지나서 북극해로 가고, 그래서 유럽으로 가는 최단거리 노선을 이용하겠답니다. 그래서 1년에 30억씩 그 항공 이용료를 북한에다 보냈대요. 근데 우리나라 누구누구들이 이 북한에다 퍼준다고 욕을 바가지를 했대요. 그래서 그 30억을 북한에 안 주는 대신 비행기 민항기가요, 일본 영해를 거쳐서 북극해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리는 1.5배가 늘어났고, 그러면서 돈은 70억을 준답니다. 북한에다 30억 주는 거 돈포 준다고 욕한 사람들이 70억 주는 거에 대해서 일본에다 돈포 준다고 욕합니까? 안 합니다. 왜 실용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비행기 연료는요, 우리 휘발유보다 훨씬 비싼 연료예요. 그 비싼 연료를 주고 더 많은 시간, 비행기 왜 탑니까? 시간 줄이려고 탑니다. 10분 더 들여서, 기름 더 들여서, 돈 더 들이면서 일본 영해로 왜 지나가야 됩니까? 우리 빠른 길 냅두고.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하루하루 겪고 있는 손실들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개성공단이 우리 중소기업에게는 정말 희망의 땅, 미래의 땅이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북한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바람에 지금 개성공단에 투자했던 중소기업체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거의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그죠? 자, 그러면 평화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더 심각한 게 뭐냐? 교육을 망가뜨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이제 졸업을 하셨으니까 내 문제가 아니다 싶지만 여러분 자녀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돼서 뭐 했냐면 특목고라 그러죠. 특수목적 고등학교들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목적 고등학교에는 과학고등학교, 뭐 외국어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등등이 있는데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뭐냐? 헌법에 위배되는 고교 등급제예요. 고교 등급제를 그렇게 말을 바꿔갖고 특성화 고등학교 제도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려면 중학교 1학년부터 내신에 들어가요. 저희 딸이요. 기저귀 탈 때부터 숫자를 싫어해갖고 수학하고 안 친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되게 좋아해요. 근데 처음에 과외 안 하고 수학 시험을 딱 봤습니다. 60점 받았어요. 저는 정말 그런 점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에 사뭇 당황했지만 괜찮아. 남대하게 그래 기말고사 때 잘하면 되지. 기말고사 때 61점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딸이 그러더군요. 가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정말 없는 돈에 이것저것 줄여가지고 보험 몇 개 해약하고 수학 가을 붙였어요. 89점 맞았어요. 가외하니까 2학기 중간고사는 89점을 맞는 거예요. 사교육을 안 하고 학교 교육만으로 잘하는 애들 학교의 1%예요. 99%는 학원 다니지 않으면 학교 수업 따라갈 수가 없는 체제예요. 학교 시험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요 학교 시험이 내신의 등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문제에 중3 수학, 고2 수학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뭐 하는 거냐? 아니 중학교 1학년이면 중학교 1학년 때 가르친 걸 문제로 내야지 왜 애들한테 좌절감을 주냐 했더니 특성화 고등학교로 갈 때 상위 1% 싸움인데 100점이 17명씩 나와버리면 심할서를 쓴대요. 그래서 100점이 안 나오게 하려고 고등학교 1학년 문제, 중3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100점이 나와. 왜? 걔네들은 고2 과정을 해요. 중1 내 딸의 친구들이 고2 과정 수학을 배워요. 그러니까 100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은 학원 갖다 주고, 아니야. 30만 원으로 종합반에 다니면서 30만 원짜리 가외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점 맞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뭐 하냐? 또한 경쟁에 내몰린 거예요. 그런데 1학년 때 공부를 못했어. 2학년 잘 될까요? 우리 생각해보면 2학년이 제일 어려웠어요. 수업이 제일 어려워. 그래서요, 지금 중학교 2학년생들이요, 중학생 중에 제일 많이 자살한 거예요. 지난 중간고사 보기 전에 광주에서 어떤 학생이 공부 잘하는 애들만 살아남는 더러운 세상 이러고 자살해버렸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문재인 후보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안식년을 선포하겠다. 이거 정말 실정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는 제 딸이 내년에 안식년 되면요 계속 놀러 다닐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딸의 친구들이요 우리 딸한테 그런답니다. 너 이러면 인문계 고등학교가요 요즘에 애들한테는요 쓰레기장으로 불린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안 그랬거든요. 얘네들은 특목고, 과고나 외고나 또는 뭐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슨 고등학교라 그러지? 그 자사고를 등급별로 가고 제일 찌끄러기들이 어디 간다? 인문계 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딸한테 너 인문계 간다고 협박을 하니까 욕을 설명을 했는데 표정이 불쌍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 딸이 엄마 나는 자운고 가는 게 꿈인데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제가 집을 정할 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이에 집을 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꿈은 자운고인데 세상에 자운고 가는 걸 쓰레기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딸이 멘붕이 된 거죠. 요즘 말로 왜 그러냐고. 제가 그랬죠. 딸 걱정하지 마. 네가 자운고 가면 내가 인문계고등학교 최고의 학교를 만들어 놓을게. 엄마가 세상을 바꿀게. 사실 우리 딸이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교육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 잘해서 자사고 가지. 자사고 갔습니다. 애들이 자율형 사립고를 갔는데요 최고 상등 자율학교가 등록금이 비싸서 2천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부모님이 장애인인 한 청소년은요 자사고를 자퇴했어요. 그리고 인문계로 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집에서 몇 킬로 먼 학교로 버스를 2번 갈았다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또 하나의 한 얘는 자사고를 갔는데 이게 등급별로 뭐 5% 이상 10% 이상 가는 애들은 그 안에서 얘네들이요
중학교 때 1등에서 그러니까 3등 밑으로 안 해본 애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갔는데 첫 번째 성적이 15등, 20등 나오니까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애들이 우수생으로 범생이었던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망가지는 거예요. 수업도 잘 안 듣고 나는 해도 안 돼. 처음엔 노력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그게 1%들끼리 모여서 경쟁하니까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밑에 등급, 그 밑에 등급의 자사고는요, 갔더니만 인원이 안 온 거야. 그 원래 들어와야 된 정원을 못 채웠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자사고를 대폭 늘려놔가지고 일반 산업계 고등학교나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였는데 갑자기 자사고가 된 거예요. 특성화 수업을 못해.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돈 많이 주고 다녀봤잖아. 애들이 자퇴를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남은 애들한테 그 등록금 나머지를 쪼개서 내라온답니다. 그래서 지금 자사고에 들어간 애들이요, 자퇴해야 되냐 그냥 다녀야 되냐 지금 이러고 있대요. 지금 고등학교 애들이 그렇게 혼동이 온 거는요, 이명박 대통령의 자사고 정책 때문이에요. 중학교 아이들이 목숨을 끊고 고등학교 아이들이 혼동스럽고 더욱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몽땅 망치는 바람에 작년에 신문기사에 의하면요, 지금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학생 수가 얼마? 1년에 10,000명. 이명박 대통령 5년 동안요 4만 몇천 명이 고등학교를 자퇴했어요. 고등학교는요, 여러분 공부를 위해서 다닌다기보다 인격을 위해 다녀야 됩니다. 사회생활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삶을 배우기 위해서 다녀야 됩니다. 철학을 배우고 사상을 배우러 다녀야 되는 고등학교를요, 아이들이 10,000명씩 이탈하고 있습니다. 걔네들은 결국 이 사회가 교육하는 체제 안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죠? 이명박은 우리의 교육제도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50년을 위협한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그 다음으로 가장 나쁜 거는 환경을 파괴했습니다. 여기 우리 부산 주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식수원은 낙동강이잖아요. 그 낙동강에 지금 발암물질, 독성물질이 둥둥 떠다닙니다. 그거 왜 그러는 거죠? 4대강 사업한다고. 감사합니다. 예. 예, 이제 드디어 또 커피가 왔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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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환경을 망쳤어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대구 구미 지역에다가 섬유전자산업단지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아시죠? 염색약이 다 그게 발암물질인데, 그 다음에 전자 부품을 만들 때 거기에도 다 발암물질이 들어가요. 그걸 모르고 그 낙동강으로 다 쏟아 부은 거예요. 30년 전에, 40년 전에. 그런데 그게 이 낙동강 바닥으로 침전이 돼갖고 가라앉아 있었던 거야, 강바닥에.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6m를 파가지고 그 발암물질, 독성물질을 다 꺼낸 거야. 그래서 지금 낙동강의 물을요, 식수로 하기 위험한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요, 지금 낙동강으로 오는,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의 식수를 다른 루트로 가져오려고 지금 강물의 루트를 바꾸는 그런 또 짓거리 하다가 또 걸렸잖아요. 결국 낙동강으로 환경을 살리고 홍수를 막는다는 개뻥을 치고요, 결국 국가 예산을 수십조를 낭비하고 우리 부산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짓을 한 게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근데 부산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금강도요, 금강은 하루에 수백만 마리씩 물고기가, 썩은 물고기가 떠오른대요. 물고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친구가 여주에 살아서 여주에 이포보 이런 데 가봐요. 말라가고 있어요. 나무를 새로 심어놓은 게요, 다 말라 죽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죽음의, 옛날에 거기가요, 이 한강변이 정말 너무나 멋진, 그냥 앉아있으면 시가 되고 그림이 되는 곳이었는데요, 지금 완전히 시멘트하고 벽돌로 쫙 쌓아놨는데요,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강을 망가뜨리니까 산이 망가지고, 강과 산이 망가지니까 이제 국민들이 다치고 있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망가뜨린 환경은요, 100년을, 대한민국의 역사를 100년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게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5년 동안의 그 일정을 제가 간략하게 써머리 해드린 거예요. 심각하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요? 네, 있어요.
아, 나라를 망치는 거요? 예, 그 언론에 그 많은 뉴스 보도가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예, 이거 모르세요? 그럼요. 제가 만약에 근거 없이 그런 얘기를 하면요, 잡혀갑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잖아요. 공직자의 행위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판을 하게 되면요, 다 잡혀가요.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요. 네티즌 1,800명이 처벌을 받았는데요. 네? 무슨 재판이요? 아, 지금 뭐 딴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근거 얘기요? 아, 지금, 200만 씨 재판 얘기요? 아, 이거는 이명박 얘기지, 이명박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이명박 얘기지, 이명박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요, 이명박이요. 그래서 지금 방송 되고 있어요? 자, 지금, 선생님 많이 마음이 아프시겠지만요,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요, 제가 5년 동안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라도 근거 없이 비판했으면요, 벌써 잡혀갔을 거예요. 이명박 씨가 자기 바지 이명박 씨가 자기가 바지를 찢었네 안 찢었네, 그 한마디 갖고 저한테 고소를 하는데, 제가 이명박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주장했으면요, 당연히 제가 잡혀가겠죠. 예. 저기요, 선생님 잘 보세요. 저는요,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요, 노무현 대통령의 정권을 비판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럼요, 저는요, 그때가 돼도 또 씁니다. 예. 저는요, 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잘못하면 가장 앞서서 비판할 겁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제가, 우리 정치 교과서에 보면 국민은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의무가 있다 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어디서 돈 받죠? 국민 세금으로 돈 받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세금으로 월급 주는 국민이 사장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무서워. 지금 주변의 분위기 한번 보셔야 돼. 이분들이요.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하고 함께 하시다 보니까 EM에서 오셔가지고 계속 듣고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처음에 오셔가지고요, 저한테 한 소리 하실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아저씨는 도망가셨어요. 여기서 막 사람들이 막 답을 해갖고 가셨어요. 정말 불쌍하고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 내가 저 입장이면 진짜 속상할 것 같아. 자, 좌우지간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5가지를 망쳤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환경, 교육, 평화, 안보, 치안. 이 5가지를 망친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중요한 게 꺼졌다. 평화와 안보 같은 거고, 경제. 자, 여러분, 여기 부산이요, 우리 한반도의 제2도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산이 정말 인천보다도 잘 나가는 최고의 경제도시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요, 그 친구들이 전부 나이키를 신을 때 저는 꼭 프로스펙스 신었습니다. 왜냐? 그 나이키는 미국 거란다. 근데 프로스펙스가 한국 거란다. 그래서 처음에 용돈 받아서는 스펙스를 샀지만 더 돈 많이 모아갖고 프로스펙스를 제가 신은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애국심으로 묻힌 사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부산이 한국의 경제 핵심 도시 아니었습니까? 그죠? 부산이 한국의 경제 핵심 도시인데, 부산은 특히 신발이라든가 이런 제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기 쉬운 남동임의 공업지대의 수출 산업의 역군 부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 무슨 정책? 고환율 정책. 고환율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1달러의 가치를 너무나 높게 잡은 거예요. 일부러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요. 우리나라에 외화가 들어오면 나라에서 전부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국고에서 걷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시중에 달러 양을 줄입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를 1200원으로 계속 맞춘 거예요. 왜 그랬냐?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들은 누구? 대기업. 대기업들은 뭐가 유리해? 달러를 벌어와. 달러를 벌어오는 재벌들한테 더 많은 한국 돈을 가져가라고 고환율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왜냐? 우리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들인 대재벌들이 물건을 만들 때 지가 처음부터 만드나? 아닙니다. 중소기업에서 부속부품을 만들어갖고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에서 물건을 만들 때 그 부품은요, 전부 대부분이 해외에서 산 비싼 원석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해외에서 자원을 사올 때는 한국 돈 들고 가서 주세요. 그러면 미쳤구나. 그럽니다. 그럼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달러를 가지고 바꿔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소기업 사장님 무슨 돈이 있습니까? 대출 받으러 갑니다. 제 아는 중소기업 사장님이요, 결국 나중에 안 좋게 됐지만 그분이 참 안 좋은 결정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대출을 받으러 26번 은행을 갑니다. 26번 은행을 가는데 은행 직원이 한 번에 서류를 하나씩 더 추가하더래요. 그런데 악착같이 26번 서류를 가지고 갔대요. 그런데 그 26번째 대출 받으러 간 날 전화 한 통이 뛰고, 네, 50억이요? 뭐, 무슨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50억이요? 그러고 끊더라는 거예요. 중소기업 사장님이 2억 원 대출 받을 때 26번 은행을 가는데, 대기업은 50억 대출 받는데 전화 한 통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화가 났고, 그렇게 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원자재 사다 물건 만들어 납품했는데 납품값이 안 나온 거예요. 결국 그분은 지금 가족들하고 소식이 끊겼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비싼 원자재값, 그 달러를 비싸게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한국 돈 그 대출 2억을 그렇게 굽실거려 받아다가 달러로 환전해갖고 원자재를 사옵니다. 원자재 값이 요즘에 어떠냐? 너무 비싸요. 왜? 중국이, 여러분 알죠? 중국이 뭐야? 자원의 블랙홀. 중국이 산업화되면서요, 전 세계 자원을 다 걷어간 거예요.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자원 가격의 가치가 2배 이상 상승이 됐다래요.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은 자원값이 올라갔어. 원자재 값이 올라가서 고통스러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고환율 정책을 피기 때문에 그 달러까지 비싼 값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게 또 고통이야. 그런데다가 그 물건을 만들어갖고 대기업에다 납품을 해. 그러면 대기업이 납품할 때 중소기업 사장님이 지금 원자재 값이 너무 올랐고 지금 직원들도 물가가 너무 올라서 월급을 좀 올려줘야 되는데 이거 거기다가 환율도 올랐고 저 납품값 좀 올려주시면 안 돼요? 그럼 대기업이 뭐랍니까? 사장님 어떻게 그 다른 기업이랑 경쟁하실래요? 이대로 하실래요? 그럽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원가보다도 못한 돈의 납품가를 합의하고 옵니다. 그럼 우리 사장님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직원을 잘라요. 정규직 직원들을 자르고 10명의 직원을 5명으로 줄이고 그 5명도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바꿉니다. 그래야 사장님이 공장을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고환율 정책은 중소기업을 망하게 만들고 일자리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된 겁니다. 그게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무너뜨린 가장 심각한 예들인 거죠. 그 피해를 누가 봅니까? 우리 부산 같은 산업도시들이 보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이라고 CEO 대통령이라고 기대하면서 청와대에 보내줬더니 재벌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무엇을 이 일자리를 뺏고 정말 기업을 무너뜨리고 우리나라 경제를 침체기로 무너뜨린 다음에 자기 탓이 아니랍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주요 경제지에서요 기사가 났어요. 한국의 경제위기는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때문이 아니다. 한국의 리만 브라더스 때문이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강만수라는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경제특보인데 이 사람이 고환율 정책을 고집해서 그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몰렸다라는 미 경제 전문지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몰랐어요. 왜? 맨날 텔레비전에서 이명박 대통령 너무 멋지다. 무슨 뭐 원전을 수주했다. 뭐 그 유전을 같이 개발하기로 했다. 그게 또 다 개뻥인 거 아시죠? 뭐 유전을 무슨 합의해서 개발하기로 했다. 알고 보니까 산적한테 사기당한 거야. 뻥이죠. 그렇죠. 뻥이죠. 원전을 뭐 40억 40조 원
40조 원을 받고 원전 지어주기로 했다. 나중에 프랑스에서 뻥치지 마라. 그거 16조 원 받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래도 노무현이는 16조 원짜리 외국 건설이라도 받아왔어? 원가가 34조 원이래. 그러면 뭐예요? 34조 원짜리 원전을 16조 원만 받고 지어주겠다고 한 거예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16조 원 중에서 10조 원은 우리가 해외에서 빌려다가 아랍에미리트가 주면 그 돈을 일본이나 미국에 주는 돈이야. 우리나라로 오는 돈이 없어. 그걸 밝혀냈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한번 한국형 원전이 수출되면 앞으로 전 세계 원전은 우리가 짓는다. 그랬더니만 미국이 뭐라 했어요? 뭐하니? 왜냐하면 우리나라 원전 기술의 핵심은 미국과 일본에게 있어요.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를 짓게 되면 그게 곧 잘못하면 해결료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 허용을 안 합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서 그 가짜로 계약해서 뻥쳐놓고 막 한국형 원전 수출한다고 계속 버텼더니 그 다음에 3월에 후쿠시마가 난장판이 되면서 전 세계가 원전 계획을 전부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한 국밥집은 모두 망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오뎅 한 그릇 먹으면 거기 다 망하고 그러더니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이 언젠간 야구장에 가서 뽀뽀를 했어요. 영부인하고 뽀뽀를 했는데 그 다음날 그 야구장에서 성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구에서요 육상 경기를 했잖아요. 그냥 우사인 볼트라고 전 세계 카메라가 다 와 있으니까 그때 마침 축사를 한 거예요. 축사를 딱 했더니 우사인 볼트가 실격다. 그러더니만 원자력 발전소로 전 세계 원전 산업이 올스톱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각하는 진정한 요정이다. 예, 각하는 정말 요정이다. 각하가 손대면 마이너스의 손이다. 무사한 게 없다. 마이다스가 아니라 마이나스의 손이다. 자,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토록 망가뜨린 나라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꿔야 되겠죠. 정권 교체를 하면서도 자, 정권을 바꾸면서 또 중요한 얘기가 빠졌어요. 자,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못된 짓거리 할 때 이명박 대통령을 막을 방법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뭐죠? 국회. 국회가 대통령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잘못하면 탄핵까지 시킬 수 있었습니다. 탄핵을 하는데 몇 자리가 필요하냐? 200석이 필요해요. 198석이니까 199석이 필요하죠. 그런데 176석을 차지하고 있었던 정당이 누굽니까? 한나라당입니다. 자, 한나라당이 맘만 먹었으면 이명박 대통령이 나라를 말아먹기 전에 중간에 탄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이명박 대통령의 그 모든 만행을 박수로 통과해줬습니다. 날치기 통과 5번이에요. 그런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들 마음대로 날치기 통과해줬을까요?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고를 치고 여론이 안 좋아지면 야당 의원들이 머리 깎고 막 단식하고 했었으면서 들어눕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근혜 씨가 한마디 합니다.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든 언론이 굶어 죽어가는 야당 의원 쳐다도 안 봐. 박근혜 후보 집 앞에서 일주일을 기다려요. 그러면 일주일 뒤에 박근혜 후보 나옵니다. 밥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가서 청와대에 가서 밥 한 번 먹고 나오면서 뭐라 합니까? 국민의 생각을 많이 받아들였다고 봅니다. 도장 찍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모든 실정은 한나라당의 비호와 박근혜 후보의 사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에는 붉은 악마의 옷도 파란색으로 바꾸라던 그분들이 빨간색 잠바로 갈아입고 나와서 자기를 뽑아주는 게 정권 교체다. 여자를 뽑으면 정권 교체다. 얼마나 억울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니, 감사합니다. 잠바 색깔 바꿔 입는다고 정권이 교체되는 게 아닙니다. 성별을 바꾼다고 정권이 교체되는 게 아닙니다. 공범이 이제 와서 아닌 척한다고 국민들이 속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망친 나라 어떻게 할 거냐? 국정을 운영해본 사람, 뭐가 문제인지 아는 사람, 그리고 이전의 정권의 공과 과를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네. 지금 분위기가 여기서 막 영어하고 싶은 분위기야? 아니, 근데 참 웃기는 게요. 자갈치 시장에 어저께 박근혜 갔었어요. 자갈치 시장에서는 박근혜 연호에도 안 잡아갔는데요. 우리가 문재인 하면 잡아가요. 참 웃기죠? 그죠?
자, 문재인 후보는 첫 번째로 누구다? 예, 국정 운영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요, 한 4년 정도 여의도에서 국회의원 수백 명을 만나봤어요. 근데 그때 딱 보니까 실제로 의원보다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1급 보좌관이에요. 왜냐하면 의원한테는요, 1급 보좌관이 모든 정보를 들은 다음에 그 중에 골라서 보고해요. 그래서 의원들이 다 몰라요. 1급 보좌관이니까 그 바로 밑에 있는 보좌관이 가장 잘 알아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정책, 경제정책, 그 모든 걸 복지정책 계승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내용을 전부 다 꿰뚫고 있었던 게 누구예요? 문재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그 내용을 교육한 사람이 문재인이에요. 문재인은 누구보다도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의 눈으로 나라를 바라본 사람. 그래서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한테 뭐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 실제로 제가 이게 캠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보니까 전문가들이 모두 놀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한 분야 전문가잖아. 한 분야 전문가인데 여러 분야가 모여갖고 동시에 질문해도 한 문제도 안 막힌대. 술술 얘기가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문재인 후보의 내용을 보고 정말 놀랬다. 그리고 무서운 사람이다. 왜 무서워? 그렇게 많이 알면서 이제까지 모른 척. 나는 그게 더 웃겨. 근데 솔직히 여기서 비판 한번 하면 진작에 좀 나오지! 왜 이제 온 거야? 아버지가 대통령의 눈으로 나라를 운영해 본 사람 경험입니다. 과거에 이번엔 또 이 군밤이 왔습니다. 예. 저 여기서 이거 다 팔고 가려면 이거 오늘 집에 못 가요. 예. 대통령의 눈으로 나라를 운영해 본 사람. 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공과 과를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 문재인입니다. 자, 그 다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안철수가 깨끗해서 지지하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은 경험이 많아서 지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후보가요, 문제가 있었으면요, 청와대에 있을 때 사형당했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 문재인을 그들이 얼마나 감시했겠습니까? 그 집을요, 숟가락 하나까지 다 셌을 거예요. 그런데 털어도 안 나와서 제가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한번 옷깃만 스쳐도 8만원 통장에서 주고받은 것까지 감사를 당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잘 가던 단골 칼국수집까지 감사를 받았다.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털었어요. 그렇게 터니까 저를 고소한 이병만 씨가 아파트 두 채인 게 들통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문재인 비서실장이 한 치에 5차만 있었어도, 누구한테 5천원만 받았어도 그 작살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5년 동안 문재인은 단 한 건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더니만 여기 부산에서 출마했을 때 드디어 검증 들어갑니다. 무시무시한 검증을 했죠. 드디어 잡았어요. 처마가 30cm가 공유지 위에 있다. 엄청난 비리죠. 예. 이 처마 30cm 말고는 나온 비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자녀를 불법 특혜로 취업시켰다. 막 떠들어요. 알고 보니까 나머지 서류 다 들어가고 추가 보충 서류야. 그런데 마치 이재호 조카처럼 특혜 입사한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의 세 번째 장점은 뭐다? 누구보다 청렴하다. 흠이 없다. 공격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 선거는요, 어차피 1% 싸움이에요. 1% 싸움인데, 그러면 누가 후보가 돼야 되느냐? 흠 없는 사람이 후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 쪽 후보가 우리가 방어할 수 없는, 뭔가 우리가 처음 듣는 어떤 문제점이 딱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를 못해요. 그러면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들은 에이 다 똑같아 투표 안 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대통령이 또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청렴하고 흠없는 후보를 우리의 단일 후보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우리 문재인 후보의 세 번째 장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점이 뭐지? 네 번째 장점 까먹었고요. 에? 뭐요? 아, 자, 외모? 눈빛. 장점 많아요. 예, 장점이 너무 많은데요. 네, 너무 많아요. 특히 이 문재인 후보는 외모에 있어서도요, 굉장히 신뢰감을 주는 외모입니다. 근데 처음에 문재인 후보가 경선에 나오니까
말을 뭐 저 따위로 웅얼웅얼대 그러면서 말을 못한다고 다들 욕을 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모필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그 청와대 일을 다 보좌하는데 이가 하나씩 10개가 빠질 동안 임플란트를 못해서 그래서 말을 못했다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울컥. 이런 씨. 우리 후보가 내용이 네 번째 장점 아까 중간에 얘기했던 모든 전문가가 인정하는 내용이 풍부하다. 실제로 이 내용이요 노무현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보다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김대중 대통령과 아는 분들을 좀 아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 말씀이 김대중 대통령은 얘기를 하면 굉장히 내용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굉장히 박학다식한 사람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요즘에 문재인을 걸 보면서 문재인은 김대중의 장점과 노무현의 장점을 다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포스트 노무현 시대를 이끌 지도자다 라고 마지막 장점, 한반도가 아직 통일을 못했어요. 또 위로는 저기 중국 러시아, 아래로는 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를 방어를 잘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대통령 후보 3분입니다. 한 분은 군대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분은 군대 갔는데 군의관이었습니다. 한 분은 특전사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우리나라를 넘보려고 그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앞에 나서면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깨갱 하겠지요. 예, 여러분 우리 이명박 대통령 기억나시죠? 그 개머리판 일병을 웃겨버렸던 개머리판 사건. 예, 거꾸로든 망원경, 거꾸로든 태극기, 애국가만 나온 바지춤을 끌던 모습부터 주마등처럼 지난 5년 부끄러웠지 않습니까? 이제 부산의 사나이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섰습니다. 제가 부산 사람이라면요 정말 만세를 부르면서 나는 사람 간판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길거리에서 박수를 연속으로 받아본 게 처음이라 부끄러움을 많이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는 사람이라서 부산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부산 사람들이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민주정부 3번째 대통령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자랑이 될 것이라는 것은 제가 합니다. 요건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몇 시죠? 3시 47분. 어제보다 한 47분 정도 더 했어요. 예, 어떻게 방송 들어보시니까 공감들이 좀 되시나요? 네. 정말 마음에 드시나요? 네. 제가 말인데, 강요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망치 부인의 썰이었다. 그렇다면 부산 민심 어떤가? 뭐 SBS 뉴스를 보니까 막 박근혜 후보 왔다고 난리가 났던데, 예. 그리고 이제 여론은 안철수가 더 높다 이런 얘기 있던데, 부산의 민심은 어떤지 우리 시청자분 한 분만 좀 나오셔서.